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퍼져나간 응집된 물질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물질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다양하게 되었고, 적어도 이 행성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진화해 왔다. 신경계는 이 유기체 중 일부를 발달시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있게 하는 전기화학적 활동 패턴을 만든다. 이 독특한 물리 과정은 주관적인 경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의식이 있는 생물체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물질의 환경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인간은 신경계가 있고 그것을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은 전기화학적 활동 패턴이고 이 신경계 곧 의식, 전기화학적 활동 패턴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환경을 알아차리게 하는 자각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빨리어 문헌에서 붓다는 각 입장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 말한다. 지금 저는 앞부분에 과학자들의 신경계를 바라보는 입장만 읽어드렸고 그 다음 문단은 이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의 입장이었고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각 입장은 그 두 입장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의식, 신경계와 영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식에 대해서 말해요. 붓다의 비판은 두 가지 모두 개념체계의 구성물이며 이 중 어느 것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 모형은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된 다차원의 세계를 제시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바라본다. 영적인 관점은 당연히 영혼을 본질적 존재로 보면서 인과의 금을 밖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대부분 이에 대한 유일한 권위자는 보통 작자를 알 수 없는 고대 전통 문헌이다. 붓다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과학자들의 입장과 영혼을 존중하는 입장 모두 개인의 직접적 경험을 뛰어넘는 가정이자 신념, 추측의 기초에 세계에 대한 관점을 구축한 것이다. 붓다가 표명한 관점은 유물론이나 관념론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현상학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관점을 인도의 유물론이다, 인도 철학의 유물론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불교적 관점은 유물론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관념론에 치우친 것은 더욱 아니다. 이 관념론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한테는 실존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개념이지만 완전히 신념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거를 눈에 딱 인과관계가 펼쳐지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실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 철학 주류를 이루는 아트만의 세계관, 인간의 영혼이 이제 신성이고 신에서 내려왔다, 우리를 주관하는 유일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서구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냥 관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관념으로 만든 세계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불교적 관점, 즉 붓다가 표명한 관점이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고 현상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학이 뭐냐면 이분이 앞에 서문에 이제 주석을 달아놨었는데 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에드문트 후설이 창안하였으며 인간의 의식적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의 의식적 경험을 중요시 여긴대요. 본문에 나오는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이라는 용어는 모두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불교 정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라고 앞부분에 미리 주석을 달아놔서
여기서 붓다가 표명한 관점은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고 현상학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보는 것은 마음과 몸의 가상적 구성물이다. 이제 이걸 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 왜곡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저자가. 의식의 순간들이 서로 엮여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세상이란 타인에게서 배우고 타인으로 전승된 형태로 각자가 개인적 의미로서 구성한 현상의 세계이다. 붓다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라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 놓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더 우위에 있냐, 정신이 더 우위에 있냐, 하나를 선택하면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물질은 의식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고, 그러니까 대상이고, 의식은 물질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 되죠. 아무리 대상이 있어도 의식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으니까. 세계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와 같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려는 것은 아주 서툰 태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삶의 순간 구성된 세계를 만드는 것은 물질과 마음 이 둘의 상호작용이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도 철학의 그 아트만 사상이 이미 너무 오랜 전통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서 뭔가 혁신적인 개혁적인 철학 학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챕터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전제로 알고 들으면 더 와닿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읽는 챕터가 저희한테 더욱 실생활에 마음에 두면 더 좋을 글들이에요. 자, 그 다음 챕터의 주제는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기. 감각 정보들은 빛의 속도로 우리 안구에 들어오고 음속으로 고막에 충돌하며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전기화학 신호만큼 빠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흐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특히 지각기관, 인드리아가 감각 정보, 그 대상들을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가? 데이터의 대부분을 조금만 남기고 차단해서 전압을 낮춘다. 뇌는 세상을 마음의 불연속적 순간들로 정지시켜 극히 소량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들을 하나씩 빠르게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그 결과물은 바깥에 있는 것을 다소 모방해서 편집한 경험의 가상세계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감각 정보가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뭔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뇌도 살아야 되니까 다 받아들이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 과정 안에 자기만의 정보 처리화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망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부분 그것을 구성하는 인식기관의 필요와 한계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가상세계란 두뇌와 그 감각들이 성급하게 일련의 스냅 사진을 찍은 후 이들을 함께 묶어 마치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영화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 사실이
대상으로 바깥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정보 처리할 때는 한편의 영화처럼 가상세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한편의 만화와 다를 바가 없네요. 불교도들은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꽤 적절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망상이다. 여기서부터 제가 막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아사나 하시거나 요가 수련, 명상 수련, 마음 수련 하실 때 왜 우리가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 수련을 꼭 기초로 닦아야 되는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주제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과 몸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전제 조건의 이론을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가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뇌가 피로도를 줄이고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왜곡 시스템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깥쪽에 현실 세상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주관적으로 왜곡시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뇌과학적 이론으로 들고 계십니다. 주어진 어느 순간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의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식의 알아차림 아래로 가라앉는다. 의식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은 보통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배분된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냥 무의식으로 살게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뇌 피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걸 알아야 되겠는데, 알아차려야 되겠는데 라는 의도를 싫지 않으면 뇌는 이미 만들어진 그 반복된 패턴, 우리가 불교나 인도 철학 영어로 말하는 삼스카라로 인해서 그냥 자동 패턴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훨씬 덜 피곤하게 느낀다는 거죠. 피아노 연주처럼 어떤 일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손가락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두뇌와 손가락과 손의 근육 간의 적절한 연결이 만들어지면 그 패턴은 의식의 하위 수준으로 가라앉고, 즉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자동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살려고 이렇게 만든 거네요. 우리 뇌가. 하지만 이게 뭐 창조적인 일을 한다던가 깨달음을 준다던가 뭔가 내가 골똘히 무엇을 할 때는 이 모두가 발휘되지 못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뇌의 그 왜곡 시스템, 망상에 대해 말한 거고, 이제 명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명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변형하는 도구로서 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끊어서 구절을 좀 쪼개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변형하는 도구로서, 이제까지 앞에서 무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왜 되는지 말했죠. 뇌 자동화 시스템. 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명상은 내 의식을 발달시켜서 무의식을 깨버린다는 거죠. 명상이라는 이 탁월한 도구는 내 의식 알아차림을 통해 이미 패턴화된 내 무의식을 개혁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명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변형하는 도구로서 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의식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기질이 머물고 있다. 이걸 삼스카라라고 하고, 불교에서 또 이제 바왕가라고 해서 존재 지속심, 내가 그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서 발휘하는 마음이라고도 했고요.
역설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잘 인식함으로써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 호흡과 같이 중립적인 대상으로 의식적인 알아차림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감각이 현재의 더 많은 정보에 열려 있도록 능력을 강화시킨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훈련할 때 감각의 능력이 더 강화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할 때 마음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으로 채워지는데 보통 때와는 달리 사물에 대한 욕망이 줄어든다. 자, 여기서 불교가 처음에 이제 사념처 수행할 때 몸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요가 철학이 굉장히 높은 형이상적 정신 영역, 의식 영역으로 시작했지만 하타 요가로 발전하면서 또 이거 발전이란 단어 쓰면은 그게 어떻게 더 발전이냐 막 이렇게 어폐를 줄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했다고 가정합시다. 했을 때 몸을 쓰는 그 하타 요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할 때 마음은 직접적인 감각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은 욕망을 줄어들게 한다. 내가 의식적인 알아차림을 신체를 대상으로 훈련하면 내 감각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감각의 능력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하면 내 마음의 감각 경험이 가득 차면서 그 순간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감각과 생각의 차이, 감각과 감정의 차이, 감각을 아주 예리하고 첨예하게 닦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산만해지는 나머지 것들, 생각, 감정 이런 거를 훨씬 더 관조하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고 거리두기 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 고유수용 감각, 몸을 쓰는 감각을 훨씬 더 그 기관이 안에 내밀하게 존재하잖아요. 시각, 청각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시켰을 때 더욱더 이런 정신적인 영역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데 뭘 통해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감각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많은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체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이 마음의 감각 경험을 가득 차게 하고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 내 사물에 대한 욕망을 줄인다. 감각 경험이 많을수록 욕망을 줄이기 쉽다. 감각 경험은 욕망을 줄인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반복해서 곱씹어 해석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불교 전문 용어나 인도 철학, 요가 철학의 용어랑 접목하면서 비교 분석해서 더 깊어지고 할 때 저만의 어떤 느낌, 제가 해석한 어떤 개념 같은 게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이제 요가 배우시고 요가 철학 배우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필사를 하거나 자기만의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자꾸 암기하려고 해야 된다.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듣고 제가 그냥 문장을
읽는 것보다는 구절을 쪼개서 해석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들어도 오늘 저녁, 내일 아침만 돼도 한 두세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디폴트 값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신념을 만들고 나만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사는데 나를 지켜주는 어떤 원리 같은 게 정신적인 영역의 어떤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적고 외우고 반복하고 곱씹어봐서 더 깊이 있게 그 사고를 막 돌려서 원리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곱씹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감각을 또는 감정을,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아시탄가 요가 수련하면서 감각을 개발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날카롭게 민첩하게 또 그걸 즐기면서 하물며 그게 힘들다고 해도 그 골똘함을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이 감각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의 영역이고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깊이 있는 어떤 사고가 아니라 문득문득 떠오르는 망상과 같은 수준의 생각이라고 전제할 때 이 감정과 생각은 뭔가 젖어들고 그냥 떠오르고 스며드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의도를 실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스며드는 거니까 뭔가 의도를 싣고 골똘한 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 알아차림의 영역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는 뭔가 의식적으로 날카로운 펜을 들고 다가가는 느낌이라면 감정이나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어떤 눅진한 늪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먹물이 꽉 찍히는 느낌?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형이상학은 실제 내 삶에서 스스로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 고통을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에 효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나 생각의 망상에 빠져서 스며들어서 눅진하게 먹물에 확 이렇게 묻혀진 것처럼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행복하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선악의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상태가 너무 싫다, 그 상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빨리 날카로운 펜을 들듯이 알아차림의 영역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내 의식을 아주 날카롭고 첨예하고 민첩하게 한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똑바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고 쓸 수 있을 때 딱 꺼내 쓸 수 있는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도자 교육 할 때 이번 주에 그 학생들,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의식적으로 살 때와 무의식적으로 살 때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의 90%, 80% 무의식적으로 살 거다. 근데 여기서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끝나고 뭘 먹을 거야, 아주 촘촘히 내가 그 맛집을 가서 막, 이게 의식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사고는 무조건 내면화예요. 내가 지금 외부에 뭐 맛집 어디를 가서 친구를 만날 때 지하철을 타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했고 행위를 했고 여기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컨트롤이 됐고 안 됐고 뭐 이런 내향화의 정신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일기를 써라. 일기는 그냥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그런 일기가 아니다. 내면화 작업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명상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명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겉으로 명상의 모습을 취하는 거지 안으로 계속 망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과 의식적으로 사는 순간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식적으로 날카롭게 펜을 들듯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 접근이 훨씬 더 하루하루 반복돼서 지나갈수록 그 시간도 늘어나고 더 깊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펜, 내 의식의 그 날카로운 펜이 반드시 내가 의도가 싫고 감정이 어태치먼트 돼서 나 이 일을 하고 싶다. 나 이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그 분야에서 뛰어나지고 싶고 할 때 이런 감정이나 망상 수준의 생각에 그 눅진하고 젖어든 먹물 같은 것이 그것을 도와주지 못해요. 또 잔소리로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감각은 이런 날카로운 알아차림의 영역이고 감정과 생각은 내가 원치 않는데 빠져들어가는 어떤 뭔가 눅진한 늪, 먹물 같은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책을 읽으면서 정리해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제 일기처럼 이제 오늘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참을성이 대단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또 앞부분을 이해하면서 뭔가 아주 작은 재미를 느끼신 거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몇 번 있었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자기만의 자기가 느낀 것 이게 이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펜을 드는 거죠.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너무 더욱더 이런 작업이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저도 이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맨날 저만 찍어서 올리고 들어주시고 듣고 나서 아무 작업 없이 이런 얘기 했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자꾸 한 문장이라도 산출하셔야지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작업이 됩니다.